일단 현대건설이 8조고요. 롯데가 5조가 넘더라고요. 네. 근데 대기업이잖아요. 아마 계열사에서 어떻게든 버텨줄 것 같고, 근데 태형 같은 중견 건설사들 전문 업체들은 아마 조 단위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터지겠죠. 근데 이제 최근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어젠가요? 뭐 이제 뭐 태형건설, 뭐 예. 워크아웃 뭐 들어간다고 하면서 네네. 그게 뭐 9월만 해도 무슨 뭐 유언비어다 이런 식의 막 그 대응도 있었는데 결국엔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아니고도 뭐 이제 뭐 도급순위 뭐 몇백위급에서도 막 계속 지금 뭐 파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이제 PF 쪽에서 뭐가 터진다, 못 막는다 이제. 못 막는다. 요 PF 쪽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못 막을 수도 있고요. 막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막았으면 좋겠고요. 네. 막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에 못 막으면 우리 다 죽자는 얘기거든요. PF가 지금 134조 원 정도 됩니다. 134조 원 터지면 그거를 물론 우려하는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터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터져가지고 집값 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집값만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대부분 PF가 증권사, 보험사, 새마을금고거든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고 예금했던 돈이 지금 다 사실은 PF 인질 잡혀 있는데 그게 터져라고 빌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태형건설이 무너졌는데 일단 태형은 위험하긴 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400%가 넘어요. 네. 400%가 넘는데 그 도급 순위, 시공 순위 35위 아래로만 보면 태형이 가장 높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고 태형이 지금 PF가 3조가 넘거든요. 태형이 3조. 그러니까 3조. 이게 느낌도 안 오는 돈인데 60개 사업장에 지금 3조가 인질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묵혔어요. 3조면 금리 10%만 잡아도 1년에 3천억씩 이자가 나오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금리가 좀 내려가야 돼요. 네. 고금리니까. 저금리로 가면은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네. 사실 이자 부담이 적으면 3조도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버티다가 나중에 좋아지면 또 한 번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고금리가 언제 내려갈까요? 미국이 인하 시그널은 나왔지만 2024년에 한국은행이 내려도 한 번? 두 번?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건설사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장이 좋아져야죠. 그냥 분양하면 완판이 돼요. 60개 사업장이 막 팔려야 되는데 지금 누가? 지금 그렇게 팔리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좋지도 않고 금리도 높은 상황에서 태형이 버티기는 어려웠을 거다. 워크아웃 들어가고요. 나머지 건설사들은 지금 1위가 현대건설입니다. 네. 8조가 넘어요. 야, 8조면 진짜 얼마인지 제가 느낌도 안 오는데 네. 일단 현대건설이 8조고요. 롯데가 5조가 넘더라고요. 네. 2위가. 근데 대기업이잖아요. 아마 계열사에서 어떻게든 좀 버텨줄 것 같고 GS가 아마 3조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GS도 대기업이니까 어떻게든 버티겠죠. 근데 태형 같은 중견 건설사들 전문 업체들은 아마 조 단위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터지겠죠. 수술이 들어가는데 아마 정부도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지원책이 나와요. 터지면 안 되니까. 지원책이 나오는데 돈만 쏟아붓기는 사실상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총선 지나야 되고요. 총선 전에는 일단 뭐 지원책 정도 나올 수 있고 총선이 지나면 아마 수술할 것 같은데요. 수술하게 되면 살려야 되는 업체, 죽여야 되는 업체가 나오겠죠. 그래서 몇 개는 아마 중견 업체 중에서도 태형 같은 게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는 싶은데 컨트롤 못할 수준이냐 그러면 대형 건설사들이 터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들어도 다 아는 업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대기업들이 거기가 부도가 나면 진짜 그거는 그 업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열사들 다 지원해 줬는데 연쇄적으로 그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태형 같은 중견 건설사들이 몇 개가 부도나는 것 정도는 전 대한민국이 그래도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장이라는 게 브릿지론에서 땅도 있고 지금 태형 워크아웃 시나리오를 보면 일단 60개 사업장 중에서 아파트 주거용이 한 25개 사업장 정도 되더라고요. 네. 거기는 그대로 진행을 한다. 허그 보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브릿지론이나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매각할 수 있는 곳들은 매각하고 또 시공사 바꿀 수 있는 곳들은 바꾸고 어떻게든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제로 베이스로 가는 건 아닙니다. 3조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좀 손실이 있을 수는 있으나 또 잘 수습을 한다면 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극복한다는데 베팅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 다 망하자고 하면 지금 우리가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방송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냥 달러 들고 골드바 들고 그냥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경제라는 건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가정하고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는 있지만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나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될 거야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할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좀 잘 마무리를 시킬 수 있다.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 아주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네. 뭐 전혀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태형건설도 지금 분양받은 분들이 만 세대가 넘거든요. 그분들이 물론 분양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받은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물론 손해는 봅니다. 이자. 무이자였는데 네. 워크아웃 되면은 사실 이자는 계약자가 내야 되거든요. 왜? 건설사가 내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손실을 보고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계약자들이 원하면 뭐 환불 처리가 될 수도 있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받은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몇 개 사업장들이 위험하고 하면 제로가 될 수는 없겠죠. 조금 타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전체가 죽을 정도의 타격은 저는 않으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도 정부도 금융당국도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1금융권 빼고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농협 빼고 나머지는 다 물려 있거든요. 네. 증권사, 뭐 새마을금고, 보험사 다 물려 있는데 거기 터져버린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보험이라든지 증권 다 큰일 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 볼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돈 없는 나라도 아니고요. 뭐 국가 부채로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미국, 중국, 일본보다 국가 부채는 낮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를 나 몰라 능력 안 돼.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처럼 뭐 그렇게 할 그런 나라는 정도는 아니죠 저희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몇 조를 컨트롤 못 해가지고 그렇게 위기 상황으로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참고로 요즘 그리스는 또 분위기 좋다고 합니다. 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제가 또 살아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예전에 그 2009년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막 엄청 늘어나가지고 네네. 그때 뭐 소위 말하는 빅5 건설사들 뭐 한 힘들었죠. 3조씩 막 미분양 떠안고 있다. 막 10,000세대, 15,000세대가 미분양이다. 그러면은 그때 막 한 1,000억 버는 회사가 한 3조를 막 떠안고 있으니까 망한다 막 이런 얘기 막 나왔었는데 네. 지금도 약간 어찌 보면 말씀하신 어떤 규모가 막 5조짜리, 8조짜리 PF 지금 물려 있다 이런 얘기들 보면 이 건설 쪽에 되게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위기는 맞죠. 네.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어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위기는 맞는데 극복할 수 있다는데 저는 베팅을 하고요. 10년 전에 이제 무너진 건설사가 어디냐면 대우건설은 무너졌고요. 쌍용이 무너졌거든요. 특징이 있죠. 대우 그룹이 예전처럼 김우중 회장 네. 있을 때처럼 탄탄한 대기업의 그룹이었다면 어떻게든 막았겠죠. 네. 근데 대우가 무너지면서 이제 말이 대우건설이지 사실은 그냥 브랜드만 있는 그런 전문 건설사였기 때문에 버티기는 힘들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조 단위로 있잖아요. 네. 현대건설이 8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현대 걱정하나요? 현대 자동차 그룹 소속이잖아요. 네. 자동차에서 지금 버는 돈이 얼마인데. 한 25조 벌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현대건설은 못 막아줄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걸 내버려 뒀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정부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고요. 아마 청와대 부르겠죠. 네. 야, 너 좀 뭐하냐 너 어떻게 좀 해봐. 네. 이게 대기업 그룹의 힘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니까 물론 뭐 GS건설도 그렇고 하지만 대기업 그룹에서 못 막을 그룹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막아 볼 거고요. 이제 대기업 그룹이 아닌 중견 건설사들 중에서는 이제 몇 개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연장해주고 금리가 언제 내려가게 되고 지금 시그널은 나왔잖아요. 이제 터널을 통과해요. 저는 아직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간다라고만은 말씀 안 드립니다. 아직도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2차 하락 올 수도 있는데 일단 빛은 보여요. 작년에는 빛이 안 보였고요. 터널을 통과하는데 깜깜해. 너무 어두워. 헤드라이트 켜도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지금은 저기 빛이 보이긴 해요. 그게 1년이 걸리는 빛인지 2년이 걸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봐야 되는 건데 일단 빛은 보여. 금리 내릴 것 같긴 해. 뭐 시그널이 보이잖아요. 네, 네. 미국도 지금 미국도 대선 앞두고 아마 내려야 될 겁니다. 아마. 미국은 3번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얼마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정상적이라면 천천히 내리는데 만약에 PF가 문제가 됐다. 네. 이게 역설적이에요. 진짜 이게 심각한 상황이면 한국은행이 어떻게 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네, 우선 내리겠죠.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진짜 급한 순위가 뭐야? 이게 진짜 급하면 금리 또 생각보다 빨리 내릴 수는 있죠.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금리 빨리 내리면 또 뭐 대기 수요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다 나쁠 수도 없고요. 다 좋을 수도 없잖아요. 이게 양날의 칼인데 PF가 이게 조금 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면 아이러니하게 금리는 또 생각보다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는 폭등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폭등되면 오히려 또 뒷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금리가 내리면 또 심리 회복이라든지 대출 건설사들도 얼마나 도움 되겠습니까? 일단 버텨보자는 거잖아요. 1년, 2년, 3년 버텨서 이게 한순간에 해결이 되면 또 쉽게 또
몇조 또 버는 건 또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돈 잘 벌잖아요. 그동안 또 사실 많이 벌지 않았을까요? 저금리로 해서만 잘만 되면 뭐 분양하면 돈 많이 벌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 부동산이 2015년에서 2021년까지 호황이었는데 건설사들이 그 돈 지금 하나도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돈을 또 PF를 일으켜서 또 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어떻게든 저는 한번 버텨보지 않을까 싶고 위기가 오더라도 정부가 지원해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땅도 있고 하니까 매각도 하게 되고 능력이 되는 돈 있는 대기업이 또 그 땅을 사서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 가지 시나리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거를 무너지고 경제 위기 온다는데 베팅을 해버리면 사실 그건 너무 좀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 아닌가 싶습니다. 대응을 못하기에는 사실 또 한 1년 정도 이미 뭐 PF가 그렇죠. 문제 많다면서 막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네. 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뭐 지금 생각은 다 뭐 그래서 생각하고 뭐 살생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살생부 돌더라고요. 있죠. 그래서 네. 저는 총선 지나고는 수술할 거다. 다 살려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수술 반드시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태형 건설 사내의 문제야. 문제 없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부 못 믿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부라도 지금 문제 큰일 났는데요. 네. 큰일 났어요. 이제 국민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부가.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정부는 태형건설만의 문제니까 우리는 몰라가 아니라 아마 지금 또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대응 방법을 강구를 할 거고요. 금융사들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또 불러 모으겠죠. 또 불러 모아가지고. 모으고 비상대책하고 네. 뭐 TF 만들고 할 거니까 저는 TF 구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거니까 저는 대한민국 충분히 극복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좀 아픔은 있겠으나 극복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뭐 이자를 뭐 밀어주기도 하고 뭐 그렇죠. 일부 빚도 탕감해주고 탕감해주고 뭐 이자 어떻게든 밀어주면 뭐 또 시장 처리를 상황이라는 게 계속 안 좋아지면 또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한번 상황을 봐야겠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은 이제 그때 2010년, 11년 요때 네. 보면 이제 워낙 뭐 미분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많았죠. 이제 정부가 이제 특단의 대책으로 막 분양 받게 해주는 정책들을 막 나왔죠. 만들었었거든요. 왜냐면은 나왔죠. 금리를 낮추기도 뭐 힘들고 뭐 지금 상황이 안 좋다면은 네. 결국에 건설사를 아까 말한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물건을 팔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걸 사게 하지 해서 막 세금 다 깎아주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혹시나 그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해서.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미분양이요. 결국에는 미분양이잖아요. 네. 미분양이 5만 8천 호 정도 되는데 올해죠. 올해 1월이 7만 5천 호까지 늘어났고요. 작년 2022년이죠. 2022년 1월이 2만 1천 호에서 2023년 1월이 7만 5천 호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5만 8천 호 정도 수준입니다.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예전 수준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조금 걱정되는 건 지방이죠. 지방이 2023년 1월에 지방의 미분양 비중이 82, 83% 정도였는데 7만 5천 호에서 5만 8천 호로 줄어들었는데요. 지방 미분양 비중은 87%로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지방이 어려워요. 네. 서울 수도권만 보면 무슨 문제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방은 어려워요. 태형건설도 서울에서만 문제된 건 아니잖아요. 서울도 문제지만 또 태형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 또 많이 있고 성수동에 또 네. 하다가 또 문제가 됐죠. 그런 게 맞물려서 그런 거고 일단 지방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근데 과거보다 미분양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 2000 몇 년도인가요? 분위기 안 좋았을 때 그때 16만 호 막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네. 10몇 년 전에. 맞아요. 지금 5만 8천 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위험 수준은 아닌데 이제 문제는 커지다 보니까 가격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PF 금액대가 이제 커지는 거죠. 커지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할 겁니다. 지방 미분양 소진 대책 나올 겁니다.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제가 국토부 장관이면 이거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데 방법은 비슷하죠. 결국에는 LH가 미분양을 다 사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돈이 많은 나라는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민간에서 소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요자면 내가 지방에 계시는 무주택자거나 아니면은 매수 대기자라면 어떨 때 미분양을 살까 생각해 보면 일단 세제 혜택 줘야겠죠. 네. 5년간 양도세 면제. 지방 미분양 주택을 2024년 1년 동안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를 해줄게. 그러면 산 시점부터 또 5년 동안 양도 차익이 나도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거기서 아마 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취득세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취득세 감면해줘요. 거기에 건설사들 어차피 안 되는 거 분양가 할인도 좀 해주면 더 좋겠죠. 요 세 가지
패키지가 된다면 분양가 10% 할인해주고요. 취득세 감면해주고 양도세 5년간 면제해주면 저 같으면 살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이라면. 네. 그러니까 안 필요한 사람이 하진 않고 필요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다주택자들을 풀어주면 금방 소진이 되는데 그거는 정부가 조금 망설이지 않을까. 다주택자까지 풀어주기에는 아마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적어도 무주택자에 대해서 무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건 저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7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 나올 때가 이제 가장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하잖아요. 지방은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네. 아마 서울은 빨리 안 풀어줄 것 같고요. 서울은 혹시라도 서울에 5년간 양도세 면제 언제 나와 그러면 서울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뭐 더 떨어지는 시그널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 시절 때도 지방 먼저 풀어주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방 먼저 양도세 푼 다음에 네. 서울도 계속 저러니까 서울도 이제 나중에 좀 풀어주고. 그렇죠. 서울도 안 좋아야죠. 네. 뭐 그러니까 서울이 사실은 이게 아이러니하게 양날의 칼이 서울이 안 좋아지면 풀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좋으면 절대 안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좀 안 좋아지고 집값이 좀 떨어지게 되면 또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좀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하락이라고 하면 굉장한 공포감을 느끼고요. 일부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막 공포를 좀 조장을 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나온 거 보면 또 헤드라인을 막 폭등에 맞추는 것도 있고 폭락에 맞추는 것도 있는데 일단 2차 하락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정확히 좀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1차 하락 왔잖아요. 2022년 네. 12월 1차 하락이 왔고요.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차 하락이 오게 되면 1차 하락 떨어진 가격에 10억짜리가 7억으로 떨어졌는데 또 떨어져서 뭐 5억 4억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슷합니다. 1차 하락이 와서 회복을 좀 하다가 더 떨어지게 되면 10억짜리가 7억으로 떨어졌다가 9억 왔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떨어지게 2차 하락이 오면 7억이나 6억 5천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1차 하락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폭락이 온다. 여기서 반토막이 된다. 이렇게 가정해버리면 반토막 나면 은행들이 어떻게 버티나요? 그러면 2차 하락이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혹시라도 강남에 또는 서울에 집값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정부가 풀어주죠? 뭘 풀겠죠. 그게 이제 바닥이잖아요. 그럼 그게 지나가면 사실은 저는 2차 하락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빨리 지나가자. 매도 좀 먼저 맞자. 아프지만 네. 뭐 아파도 나중에는 또 회복이 되는 거니까 저는 와야 된다면 빨리 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언제 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자세는 혹시라도 2차 하락이 오게 되면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걸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끝났어. 잃어버린 30년이 와. 이렇게 가정해 버리면은 결국엔 내 집 마련 못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뭐 지금 또 떨어진 지역들 아파트 찾아서 내 집 마련 하셔도 되고요. 그런 능력이 안 되고 자금이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분들이라면 기다렸다가 2차 하락 시그널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사실 그렇잖아요. 많이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사실 좀 떨어진 집 사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급하지 않으면 떨어진 집 사라고 합니다.